국정감사가 끝나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충북, 야당은 경기도 현장을 각각 찾았는데요. 한편 국회 예결위에선 한미 관세 합의안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충북을 바이오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북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 혹시 빠져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중국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충북 발전에 충복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이 충북 옥천이 제외가 되면서 충북 홀대론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보, 내년 지방선거 민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국감이 끝나면서 이제 사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충북 지역이라는 특별히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우선적으로 AI 강국 실현 이번 그 에이펙 회담에서도 AI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은 또 바이오 전략의 핵심 기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바이오 미래 의료 첨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에이펙 성공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그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행보였고요. 아무래도 충북 발전은 이번에 가 있는 바이오 단지의 또 성장 전략과 연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행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9일이 되면 취임 100일이 되는데 그렇죠. 기자간담회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심 행보를 들어간 것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각별한 사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재판 중지법을 네. 둘러싸고 또 청와대와 아주 극심한 갈등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경고성 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대통령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좀 자세를 낮추고 좀 이렇게 겸손한 행보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최근 보면 어떤 그 과격한 어떤 정치적 발언 같은 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몸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행보로 계속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명청 갈등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경기 용인시를 방문했는데요. 장 대표가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세 번째로 찾은 현장입니다. 장 대표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배관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 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노원구, 마포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용인시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유 지분 포함해서 6채 부동산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지방에 있다고 그 거래 시세가 낮다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왜곡, 특히 수도권 서울의 시장의 왜곡은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만들고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집값 상승의 불안감을 느낀 이 청년 세대 또 무주택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면서 따라잡는 구조가 반복되는 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주택의 문제를 해소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고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의 정책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다주택 소유를 하고 계시면서 부동산 정책 안정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시장에 주는 신뢰가 있을까? 이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11호 대책 이후에 초기에는 많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는 완연히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에 발맞춰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가 이미 제시했고 97 대책으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돼가는 측면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제 빠른 시기 내에 본인이 감당할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불가피하게 규제 정책이라는 게 더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이 실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 집을 살고 거래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분 모두를 투기 세력이라고 칭하는 게 아닙니다. 다주택을 갖고 특히 강남이나 이 그 주택 지역에 집중해서 주택을 여러 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실소유가 아닌 가수요. 그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대표는 부동산 3중 규제 속에 국민을 가두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장 대표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할 만한 그런 입장인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입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가액을 다 합쳐봐야 10억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동산 투기꾼들도 혀를 차게 할 만큼의 그런 기법, 이른바 부동산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경매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는 그러한 수법까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부작용과 후유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주 만에 0.15% 상승했습니다. 0.15%니까 뭐 대단치 않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걸 쉽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아 놓으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또 이제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 나타나면서 전세 물량의 핵심 공급원인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똘똘한 한 채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공급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전세 물량도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이제 전세 내지는 더 나아가서 월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강남 집값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안정화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나온 통계죠. 최고가 거래가 61.2%나 급증했습니다. 강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기도 구리,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경내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결국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면서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김현지 국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운영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게 이제 국정감사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지적된 문제가 김현지 실장의 총무비서관 또 이 부속 실장으로서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10년, 20년 전, 뭐 짧게 4, 5년 전 일을 다 끄집어내서 국감장으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속 실장이라고 해도 나온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오전 출석 정도로 정리가 했다면 일단 합의해서 불러놓고 필요한 부분에 따져 묻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김현지 실장을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처럼 그렇게 프레이밍 해놓고 그런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불러놓고 그래놓고 의혹이라고 끄집어낸다는 게 10년, 20년 전의 얘기였습니다. 그 국감을 국민들이 바랐겠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출석했다고 한들 온종일 하루 내내 운영위에서 그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 국감은 이게 정상적인 국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게 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든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못 나오게 된 겁니다. 막판에 가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자체를 오히려 바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대상이 김현지를 세워놓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효과를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오전 출석이라도 합의해 놓고 추가적인 논의 여지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되네. 그걸 다 차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가 합의하면 출석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운영위 회의가 시작하자부터 공방을 벌이더니 파행시키고 퇴장하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에 대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김현지 실장을 세워놓고 정치 공세만 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었고요. 이 파행은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기획했고 그걸로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출석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의 국감을 보여줘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은 장 대표의 김현지 국감에 국민 없는 국민의힘을 입증할 시간이었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국민이 바랬던 것은 이 민생과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숨기는데 급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내란이냐 아니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내란은 즉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저희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그 같이 공모했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좀 더 우리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게 하기 싫다.
하면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고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말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숨바꼭질 하듯이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 다르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제 국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러한 그래서 이제 사기 행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실장을 저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에 있는 1급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고위 공무원이고요. 예. 그리고 세상 천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 일례로 지난 7월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결정적으로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김현지 실장과의 전화 통화 한 번의 전화 통화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김현지 실장이 각종 이재명 정부의 인사 그리고 주요한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김현지란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질의 이틀째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4대 기관 특활비를 두고서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비상계엄 내란으로 민생이 극도로 침체돼 있는 한 측면이 있고요.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당연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번 에이펙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으로서 선도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뿐만 아니라 조건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의 확보를 비롯해서 오픈 AI 투자 등 실제 세계 각국으로부터 AI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국가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활력을 넣기 위한 예산 편성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우리 국가 예산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증액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에서 역대 최대 이 세수 손실이 났습니다.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했죠. 그러면서 국가 채무 줄었습니까?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말뿐인 거고 실제 국가 살림을 잘하겠다는 걸로 비춰지지만 실제는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그 예비비 또 특활비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썼냐라고 결산 때 제출하라니까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밝혔듯이 특활비 내역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검증 받겠다는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쓰고 검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쓴 건지 알 수 없게 예산을 감추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걸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잘 못 써놓고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발목 잡겠다는 거 더 이상 이런 정치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안 증액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제대로 쓰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우리 민주당 분들은 다들 말씀들 잘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일정 부분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으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고 너무 잦아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시정연설에서 AI, 인공지능을 무려 2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예산은 한 10조 정도 되죠. 그런데 한번 다른 예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이제
상품권 예산인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표로 하는 민생사회 연대경제 예산 여기에 26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현금 살포성 어떤 포퓰리즘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예산의 2.5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예. 이 예산을 비롯한 지방 거점 성장 예산에 무려 29조 2천억 원, 그러니까 30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거죠. 이게 이제 AI 예산의 무려 3배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AI를 28번 말씀하시면서 실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보면 그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투입이 됐다.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잉태하게 되냐면 결국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올린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다. 지금도 지금 국가 채무 비율, 즉 국채 이자로만 연간 36조 원이 지금 매년 지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6.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51.6%로 증가하는 거예요. 무려 3배 이상, 2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그 과도한 재정 적자로 얼마나 지금 많은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혼란과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이 타결된 것이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 내에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측이 손해를 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잠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건조를 하고 에너지 연료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관세 협상 타결 발표할 때 네. 이미 정책 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투자하고 관세 부분은 그 당시 합의에서 거의 이미 상세한 부분까지 합의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네. 조금 늦어지는 이유도 관세나 투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 이 기술적으로 실제 그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지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걸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 우리 그 이미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선소는 지금 당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됩니다. 네. 인프라 준비기만 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잠수함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우리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아마 미국은 그렇다면 핵 연료를 탑재하는 정도의 마지막 공정을 미국에서 하는 쪽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명분도 살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1차 협상 타결 이후에 후속 협상이 지연될 때 왜 빨리 사인 안 하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비판할 당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안 다 받아들여서 사인했다면 잘했다고 박수 쳤겠습니까? 일본보다 더 훨씬 나쁜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버틴 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우리의 협상 태도를 가지고 터프한 협상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협상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버텨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 관철한 합의를 이끌어낸 거고요. 이번에 마지막 팩트시트 합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구 하나가 실제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거기에서 하루 이틀 며칠 늦어지는 게 국익을 지키기 위한 건데 왜 자꾸 빨리 하라고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게 국익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서명 자체를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이 자체를 지켜보고 정부를 응원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유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뭐 미의회 승인도 필요할 것이고 에너지부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지금 핵 잠수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여러 유관 부서에 또 해당되는 그런 문제고 지금 핵 잠수함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 예. 또 이제 농축 우라늄 문제 거기다가 동맹 현대화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결부돼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 이틀에 결론 내린다. 어찌 보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내 관련 부처 안에서도 지금 이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무부나 국방부는 좋다. 그런데 상무부와 에너지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빨리 결론을 내라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선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저께 발언, 어저께 발언, 오늘 발언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하루 이틀 안에 이제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와서 팩트시트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특정 시점을 언급할 수 없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지금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전략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 원장 관련한 논의 어떻게 진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